자산이 형성이 돼 있는 분들의 집일수록 실제로 심플해요.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실이다 이러면은 거실에서 이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잠깐 쉴 수 있는 환경에 최적화가 돼 있고, 뭐 식탁이다, 뭐 식탁 같은 경우에도 딱 먹을 수 있게 그 목재로 된 탄탄한 그런 이제 편안한 느낌의 딱 그 기능으로만 이제 심플하게 최적화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침실에서 이제 6시간이든 7시간이든 한 8시간 소모가 되고, 뭐 한 8시간 일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8시간 중에 한두 시간은 밥 먹어야 되고, 뭐 씻어야 되고, 뭐 운동하면 좋고, 한두 시간 또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그 물건이라든지 잡동산이라든지 쌓여있는 과거의 물건들의 시간이 뺏기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간은 한정적인데, 자산가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많으면 결국 뭐가 됐든 그 집에서 필요한 집중력에 방해를 받아요. 제가 매일 운동을 하려고 해도 최소 한두 시간 정도의 저녁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그 시간 할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가 분들일수록 시간에 더 민감하고 그런 거에 침범을 받기 싫어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이런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8시쯤에 집에 와서 다른 부분에 조금 뭐 하다 보면 금방 한두 시간 가지 않습니까?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루틴이 돌아가서 이제 운동을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휴식에 최적화가 돼 있어야 되고, 뭐 휴식에 최적화가 돼 있으니까 가족 간에도 뭔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뭐 대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논다든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막 수납 전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납을 이렇게 좀 빡빡하게 해보면 수납도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납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납도 오히려 저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수납을 해놨는데 제가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막 쌓여있는 물건들 틈에서 수납을 해놨던 어떤 물건도 금방 잊어버려요. 거의 대부분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 이게 쓸모가 있겠지 하고 이제 보통 수납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납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통 몇 개월 동안 이제 쓰지 않는 물건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저장을 해도 돼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안 쓰는 물건은 결국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의 효율에 방해가 되는 거고, 한 평만 하더라도 한 몇천만 원치의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쓸데없는 물건을 우리가 지금 얻고 모시고 있는데 이자를 또 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비우거나 막 이렇게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누가 뭐 또 물건을 주거나 이래도 섣불리 안 받아오고 뭐 쓸데없는 거는 이제 보관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을 하신 분들은 소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소비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물건을 버릴 때 수많은 고뇌와 고민을 하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이제 하루아침에 이걸 바꾸기는 어렵지만 막상 해보시면 알아서 지출이 통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물건을 안 사는 습관이 형성이 된다. 모든 것은 이제 습관에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이게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건을 비움으로써 다른 것들이 이제 좀 덜 나가게 되면서 계좌의 잔고는 늘어갈 수 있다. 막상 우리가 이제 이사 갈 때 보면 짐을 싹 다 빼고 나면은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뭐 이런 느낌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조금 빠져서 하시는 분들은 그 미니멀 게임이라고 있어요. 이제 1000개 버리기 게임인데 꼭 1000개까지 아니더라도 한 200~300개까지 정도만 비우거나 버려보신 걸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물건들이나 안 쓰거나 뭐 별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다는 거에 적극 동감을 하시고, 막상 이제 물건이 다 빠지고 보면 작은 이제 평수라도 커질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서울시 이제 일반 평균 아파트가 한 10몇억 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보통 다 껴 있어요. 이제 뭐 고소득을 받는 사례를 예를 드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 대출이 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평수만 조금 줄어져도 생활 환경이 확 달라져요. 만족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0몇 평대 계신 어떤 가족이 25평대로 줄어들면 서울
서울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억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없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15억짜리 집에서 5억을 대출을 끼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아파트인데 10억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5억의 대출이 없어지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소득이 다 잉여금액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이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1000세대 아파트라고 치면 그 1000세대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90%, 90% 대출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매도를 하지 못해요. 다 매도를 못해요. 그거를 은행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대세 상승장은 아닌데 이제 상승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거래량은 없는데 신고가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노른자 지역에서만. 근데 다 못 팔아요. 기록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많은 분들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금리가 낮든 높든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저기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담보대출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가가니까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은퇴를 하고자 하는 이런 준 바이어들을 막상 많은 분들이 많이 바라고는 있는데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대출은 복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예금 적금은 단리예요. 물론 월복리 적금 있는데 말만 월복리 적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다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이제 개인으로 돌아와서 이 개인은 계속 이제 금리가 높든 낮든 대출은 내야 되는데 소득이 많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직장인분들이 고물가 시대에 뭐 소득을 이제 늘리려고만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건강에 문제 생기고 암 발병되고 이제 뭐 결국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렇게 따졌을 때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자연스럽게 다운사이징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 아까 35평에서 27, 8평으로 돼도 방수가 똑같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작은 평수에 있는데 제가 이제 남을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뭐 300을 벌든 1000을 벌든 고정 지출을 빼고는 다 남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격차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월급을 받거나 이제 뭐 돈을 벌어와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연금 펀드를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연간 납입 금액 한도만큼 이제 납입을 하면 이제 세액 공제가 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연금 펀드 부분은 당장 쓸 돈이 아니에요.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일단 지금 당장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금 펀드에 너무 많이 할당이 되다 보니까 집을 준비할 자금이 월 이 몇백만 원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연금펀드 한번 들어가면 어쨌든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쭉 가는 뭐 그런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준비가 미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후는 준비가 이제 뭐 될 수도 있는데 집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연금 펀드라든지 IRP 뭐 추가 납입까지 여기에 너무 많은 금액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주와 객이 거꾸로 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 나가야 될 돈들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무한정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연금에 얼마 내고 뭐 적금에 얼마 내고 보험에 얼마 내고 또 어디에 얼마 내고 다 분산이 돼서 하나의 그 덩어리가 형성이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시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월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충분히 머리만 잘 쓰면 뭐 15억짜리 집에서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다 집이 15억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저렴한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10억대 이하 막 이런 집들 막 리스트들 올라오고 하잖아요. 월세율이 더 낮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집중을 해서 집 자금부터 만들어져야 거주가 불안정하면은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월세고 전세고 뭐 자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월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그 패시브 인컴 자산으로 이제 이자나 배당이 나와주면 집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물론 내 집 있으면 내가 편하게 뭐 꾸밀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가로 있으면 다 계속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얘기 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비혼이나 뭐 미혼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거나 출산을 안 한다거나 뭐 이제 딩크족 분들도 은근히 꽤 많거든요. 그게 이제 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먼저 집중을 해서 거주를 안정적으로 하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미니멀 라이프를 조금 체감을 해보신 분들은 소유나 이런 게 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조금 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집을 뭐 살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오히려 몸집이 더 가벼워져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게 될 때까지는 너무 연금 펀드나 IRP 부분에 이제 그 한도만큼 다 들어가 버리게 되면 고소득이지 않는 이상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버려서 뭐 55세 돼서 나중에 뭐 결혼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집을 사든 안 사든 집인데 집에 자금이 형성이 되는데 힘을 분산시킨다.